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만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4월 28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요즘 기사를 꼼꼼하게 이제 읽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 오늘은 또 금요일이니까 책 소개하는 날이죠. 제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월급쟁이 부의 3단계라고 되어 있고요. DDSGM인데, 이 작가를 제가 알게 된 게 3년 전이었죠. 그때 코로나 이후에. 어떤 분이 저한테 회사로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이 와서, 저희가 책을 내는데, 전무님한테 꼭 추천사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전무님이 추천사를 안 써주시면 저희는 추천사 없이 그냥 내겠습니다. 그렇게 이메일이 와서 되게 뭐 고맙잖아요. 또 원고를 읽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일반 투자자들이 모여서 책을 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실루엣 투자자 그 제목이 실루엣 투자자였던가? 네, 투자의 실루엣인가? 그런 이름으로 많이 팔지 않고 딱 5,000권인가? 한정판으로만 딱 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 일반 투자자 분들, 그 공저했던 분들 한 6명하고 같이 만났었는데, 거기에 대기업 다니는 분도 계시고, 학원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개인 사업하는 분도 있고, 나이는 다 30대, 다 30대였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이 있었나? 그래서 참 모범적인 저는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번에도 지금 보면 오늘 기사에서 다루겠지만 그 이상한 작전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리딩방 이런 게 되게 지금 불법 리딩방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너무 행해하고 있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니까 계속 그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반해서 일반인인데도 보면 우리도 뭐 조기 축구나 뭐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잘 친다. 정말 공 잘 찬다. 뭐 또 이런 개인 아마추어인데도 거의 준프로급 선수들이 있듯이 아마추어면서도 얼마든지 준프로급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준프로급이 됐나라고 보면 굉장히 자기 반성과 또 계속 이렇게 튜닝을 한다 그러죠. 우리가 채널을 이렇게 98.5MHz 이래 맞춘다고 튜닝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이 책에 저자도 보면 내가 30대에 36살에 첫 깡통을 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르면 손해보는 종목 선정의 비밀 하고 있고, 완벽한 매수 타이밍은 언제일까? 사기만 하면 물리는 투자를 피하는 방법. 나는 하락장에서 돈 벌 준비를 한다. 2023년을 기회로 활용하는 법 등등 해서 쭉 읽어보면 본인이 실수했던 거에서 또 어떻게 그걸 소중한 본인만의 자산으로 만들었는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제가 여기 추천서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나의 재테크 자서전을 읽는 느낌이 든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재테크로 투자가 되고 싶다면 이 책부터 읽고 시작하길 바란다 라고 썼는데요. 실제로 읽다 보니까 내가 지나왔던 길을 다 조금 저보다는 나이가 한 10살 10살이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차이 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참 빠르게 대기업을 다닌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기업을 다니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재테크 공부를 참 열심히 그리고 정석대로 찾아서 이 정도 위치까지 왔나라는, 이 정도 수준까지
됐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면 나는 나이를 먹어도 폼나게 살고 싶다. 2023년 신개미와 배짱이 사직서를 품고 사는 당신에게 직장인이라면 당장 몸값부터 높이라. 부터 쉬운 부동산 투자로 안전자산 깔아두기. 부동산 때문에 나는 3번 행복했다. 월급쟁이 부동산 소액 투자의 정석 뭐 등등. 읽다 보면 제가 주식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니까 그죠? 주식으로 번 돈은 부동산에 묻어라라고 그런 말씀도 여러 번 드렸었는데 굉장히 전체적인 자산에 대한 우리가 에셋 알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나의 자산의 배분도 찾았더라고요. 거의 어떻게 이제 자산 배분을 하면서 가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주식 큰 대가들의 책을 보면서 투자를 어떻게 하는 건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 그죠? 일반 우리 개인 투자가로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주식 대가들의 그런 투자 방식을 통해서 돈을 벌었을 때 그래서 내가 또 에셋 알로케이션을 자산 배분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내 자산이 그죠 계단식으로 이래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천사도 써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번 주에 나왔으니까 한번 서점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사를 보겠습니다. 미 경제 경기 침체 그림자 내달 기준금리 인상 안개 속으로 라고 돼 있고요. 뭐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이제야 이번 3분기 4분기 가면 이제 진짜 경기가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다. 미 상무부는 1분기 GDP 증가율이 1.1%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당초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GDP 증가율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올해 2분기부터 미경기가 침체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 표가 참 잘 나와 있습니다. 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난 코로나 때 1분기가 마이너스 4.6 그리고 2분기가 마이너스 29.9 이때 뭐 마이너스 30 얼마 했다가 조정이 돼서 29.9로 됐고요. 그리고 3분기에 플러스 35%가 나왔었죠. 이때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가 나면서 보면 리세션 기간으로 경기 침체 기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6.3, 7.0, 2.7, 7.0,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6 이게 작년 1Q, 2Q였죠. 이때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서 경기 침체로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뭐 고용이 너무 좋아서 경기 침체로는 표기가 안 됐고요. 그리고 3.2, 2.6, 지금 1.1 이렇게 추이가 있고 많은 경제학자분들은 올해 1분기, 2분기 되게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하셨잖아요. 그런 거 비해서는 1.1이면 정말 말 그대로 약간 소프트 랜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DP가 예상치를 이제 크게 밑돌면 당장 다음 달 3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4일 새벽에 아마 2시 반쯤인가 나오는 F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하죠. 당초 예상치는 지금 25bp 0.25% 인상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난해 미 경제 성장률이 1, 2분기 역성장을 한 뒤 하반기에 플러스로 반등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2.1%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성장률 둔화는 페드의 고강도
통화 긴축 영향이고요. SBB 사태로 촉발된 은행권 불안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CNBC는 페드의 금리 인상 사이클과 은행권 위기에 따른 신용 경색이 올해 미국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님이 금리 인상 과정에서 미 경제가 상당히 약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물가가 잡히지 않아서 금리 인상 압력이 지속하면 추가적인 경기 하강 부담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GDP가 혹독하게 확 빠지는 그림만 아니면 너무 이렇게 경기 전망보다는 오히려 기업들 실적 체크와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투자하는 데는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난리죠. 이 주가 조작단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사측 문자들 보면 이런 조작단들이 참 많이 활개를 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그런 게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처럼 계속 연기가 뭐 자욱하게 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나오네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소속 직원 34명은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세력의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 투자 컨설팅 업체가 이용하던 서울 강남구 건물이라고 돼 있는데 어딘가 모르겠네요. 예, 금융당국과 검찰이 주가 조작 의심 세력에 대한 강제 조사 수사에 착수했고요. 이들은 최근 주식시장을 흔들고 있는 일부 종목에 대한 하한가를 유발한 세력으로 지목되고 있고 관련자 10명에게 지금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죠. 방금 이 34명은 요즘 이제 합동수사단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자본시장조사 총괄과하고 금융감독원 그리고 검찰 소속 직원 해서 요 강남에 있는 컨설팅 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요. 또 이번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골프 업체와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난 주식 조작과 관련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주가 조작 의심 세력은 사무실 운영부터 주식 투자까지 각별한 보안을 유지하며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강남구 한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보니 인근 주민과 같은 건물을 쓰는 다른 층의 사람은 이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해왔는지 몰랐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 다른 층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남자 2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봤다면서 최근에 갑자기 이상한 것만 안다고 했고요. 특히 이들은 최근 이곳 건물로 이사했다가 관련 보도가 나간 뒤 급하게 사무실을 정리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해당 사무실은 원래 한 법당이 1년 6개월 정도 임대해 쓰다가 최근에 나간 곳인데 사무실이 비어 있다 보니 최근 한 달 정도 짧게 빌려서 쓴 것 같다라고 했고요. 실제 해당 사무실은 이렇다 할 간판도 없이 운영되어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건물 입구에는 예전 임차인이었던 법당 간판만 걸려 있다고 하고요. 최근 외국계 증권사 이 SG증권이라고 하죠. 소시에테 제너럴 프랑스 회사인데 이쪽 창구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 성광세방, 다우데이터,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이 8개 종목이 급락을 했고요. 24일부터 4거래일 만에 8조 원이 사라졌는데 뭐 꼭 사라졌다고 할 게 없이 말도 안 되는 8조라는 거품을 만들었었던 거죠. 네, 8개 종목의 주가는 평균 나흘 동안에 70% 떨어졌고요. 서울가스 주가가 46만 7,500원에서 11만 2,700원까지 수직 낙하했고요.
4거래일 만에 75% 하락을 했습니다. 다른 뭐 주식들도 마찬가지고요. 익명을 요구한 증권업계 관계자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가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다는 낌새를 눈치챘거나 세력 내 분쟁 같은 이유로 자금 일탈이 생기면서 한꺼번에 매물을 던졌고 수급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그냥 추측한 얘기를 적어놨고요. 특히 이들 세력이 2020년부터 투자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대리 투자를 하면서 내부 관계자끼리 주식 매매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통정 매매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고요. 또 주가 조작 과정에 정관계 인사 그리고 연예인 고액 연봉의 전문직들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제 가수 임창정 씨도 이들 세력에 돈을 투자해 논란을 빚었고요. 김익래 다우 키움그룹 회장은 다우데이터 보유 주식을 폭락 직전에 처분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김 회장은 지난 20일 시간의 매매로 다우데이터 140만 주를 주당 43,245원에 처분해서 605억 원을 확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사만 보면 김익래 회장님이 이 사건하고 어떤 관계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뭐 아는 분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그 김익래 회장님은 그 자식들한테 증여를 다 하셨더라고요. 하고 남아있는 주식이 3.65%가 있었는데 이 작전 세력들이 주가를 이렇게 올려주니까 땡큐 하면서 그냥 거기다가 파신 것 같고요. 이렇게 팔아가지고 605억 원인데 지금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원래는 한 아마 200억 원어치 한 150억 200억 원어치 주식이었을 건데 작전 세력들이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려 주면서 상당히 좋은 매도 기회가 생겼다라고 해서 아마 파셨을 것 같은데 다우데이터 한번 주가를 볼게요. 다우데이터가 작년에만 100% 올랐고 올해 또 거기서 또 77%가 더 올라가면서 재작년 21년 연말 주가가 15,000원이었는데 55,000원까지 갔었네요. 그리고 지금 17,000원. 오늘은 지금 플러스가 나네요, 보니까. PBR이 0.56이니까 거품은 이제 다 빠진 것 같고요. 지금 가격에 들어가면 1.8% 배당도 오히려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제가 한번 KBS 홍사원 어제 나가기 전에 한번 쭉 봤었거든요. 그저께 나왔었고요. 신용이 언제 많이 급격하게 늘었나를 한번 체크를 해봤었고요. 그리고 CFD 계좌 이런 거는 실제로 이제 신용이 안 잡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 전에 성광이나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서 이 작전 세력들이 약간 자신감을 얻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올려도 충분히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자신감을 갖고 그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성광에 이어서 그 다음 뭐 삼천리라든지 여러 주식들을 하나하나씩 뭐 한때 뭐 조 단위가 넘었다라고 뭐 조 단위가 넘은 걸 기념하면서 뭐 파티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종목을 최근에 새롭게 시작했던 종목들이 아마 다올투자증권, 증권사의 그 수익성이나 뭐 업황은 뻔하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화학업체들의 업황이 거의 똑같은 업황에 있듯이 증권사라고 해서 다를 게 없는데 다올투자증권만 막 쳐올리는 걸 보고 얘네들이 올해 들어와서는 또 다올 같은 걸 하나 찍어 가지고 아마 쳐올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2006년도에 보면 루보 사태라고 있거든요. 그 루보 사태의 루보 차트를 찾아보면 딱 요런 성광과 같은 그런 차트를 쭉 만들었었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 옛날 루보 세력이 지금 나와가지고 또 이번에 어떤 주식시장의 열풍을 이용해서 이 바닥에서 또 작전을 했나 뭐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주가를 쳐올렸더라고요. 네, 아무튼 지금 이번 일을 계기로 주식판에서 이런 작전 세력들이 제대로 좀 소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고 보겠습니다. 어닝 쇼크, 삼성 미래투자로 승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도 지난번에 잠정치 발표했었고 이번에 이제 본 실적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꼼꼼하게 한번 봐야 됩니다. 그냥 뉴스에서 쭉 나오는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반도체 사업에서 4조 6천억 원대의 영업 적자를 냈죠. 전체 이익은 6천억이 났는데 반도체에서는 오히려 4조 6천억 적자를 났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이제 흑자가 난 거죠. 이렇게 분기 적자를 기록한 거는 2008년 4분기에 6,900억 적자가 났었네요. 반도체 부문입니다. 그리고 2009년 1분기에도 7,100억 원 적자가 나면서 2분기 연속 반도체에서 적자가 났었네요. 그러면 또 우리가 항상 실적하고 주가가 주식은 기업 실적의 함수니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이미 발생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피터 린치가 운전을 하면서 백밀러를 보고 투자하지 마라는 것처럼 이미 발표된 실적이 나올 때 주가는 어떻게 반응했었나 제가 한번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2008년도에 리만 사태 터졌을 때 지금 주가로 따지면 한 8,000원까지 빠졌다가 이때도 2009년 1월 달에 8% 그리고 3월 달에 19% 4월 달에 그러면 1분기 적자를 발표했을 건데 이때도 플러스 4% 나왔고요. 전형적으로 5월 달이 시장이 좀 안 좋은 달이거든요. 5월 달에 마이너스 12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5.7로 끝났는데 6월 달에 플러스 6 그리고 7월 달에 플러스 22% 8월 달에 플러스 6.5 9월 달에 플러스 5.7 이런 패턴으로 갔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연속 적자 이번 1Q 실적도 적자지만 2Q까지도 적자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되게 2009년하고 비슷한 패턴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요. 전체 매출은 63조 7천억이었고 영업이익이 6,400억이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8%, 근데 영업이익은 95.5%나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아래로 떨어진 거는 방금 얘기했던 2009년 1분기. 요때 반도체는 적자였는데 전체 5,900억 흑자긴 했었네요.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초유의 사태다. 삼성전자 측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및 경기 하강으로 전반적인 구매 심리가 둔화됐고 원달러 유로 등 대비 원화가 달러 유로 등 대비 강세를 보였지만 달러 영향이 큰 부품 사업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좀 있었다. 사업부별로는 반도체가 13조 7천억 매출 올리고 4조 5,800억 적자였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매출이 26조 8,700억이었고 영업이익이 무려 8조 4,500억이나 나왔었습니다. 이야, 8조 4,500억 나오다가 오히려 4조 6천억 적자로 완전히 바뀐 거죠.
하이닉스 매출 감소세보다는 나은 거지만 하이닉스는 이번에 12조에서 작년에 12조에서 이번에 5조대가 나왔는데 매출은 반토막이 난 거고요. 고객사의 제조 조정이 이어지면서 메모리 가격이 폭락한 결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위기의 삼성전자를 구한 거는 갤럭시 S23였는데 DX 부문은 1분기 매출 46조 2200억. 이야, 엄청나게 파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4조 2천억을 기록했네요. 잘 나왔네요. 특히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MX 사업부는 매출 31조 8,200억에서 영업이익은 3조 9,400억 원으로 두 자릿수 수익률을 거뒀네요. 지난 2월 출시한 갤럭시 S23의 호조 덕분에 회사 전체로는 흑자 턱걸이를 한 셈이다. 2분기가 중요하죠. 네, 앞으로 2분기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인데 다만 25년 만에 처음으로 메모리 감산이라는 극약 처방을 한 만큼 회사 측은 2분기부터는 약발이 먹힐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산에 돌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뭐 감산한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오늘 아침 매경 기사인가 거기는 한 25% 정도 감산할 거다 이렇게 단독 보도가 나왔던 걸로 아까 봤었는데요.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실적 설명회에서 반도체 생산량 조정은 중장기적으로 재고가 충분한 레거시 제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수요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며 선단 신형 제품 생산은 조정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1분기부터 시작된 라인 최적화 등 추가 대응으로 감산이 의미있게 진행되고 있다. 하반기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네요. 저번에는 전혀 이 감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가 이번에는 아예 그냥 추가 대응으로 감산이 의미있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네요. 대신 삼성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크게 늘렸고요. 1분기 시설 투자액은 역대 1분기 기존 최대인 10조 7천억이나 투자했네요. 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나 늘었고요. 반도체에 9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디스플레이에도 3천억 원 수준에 투자를 했고요. R&D 투자는 6조 5,800억 원으로 지난 분기를 넘어서 역대 최고액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김 부사장은 미래 경쟁력을 위해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투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설비 투자를 유지하며 R&D 비중은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당분간 기술 경쟁력을 키우면서 버티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고요.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반도체법 리스크에 대해서 서병훈 삼성전자 IR팀 부사장은 미국 정부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개별 기업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구체화할 것으로 밝혀서 이 절차에 동참할 예정이라면서 다양한 가능성과 시나리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건창 센터장은 2분기까지 반도체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반기는 돼야 삼성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실적 회복세를 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면 하반기는 도대체 한 얼마 정도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오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컨센서스를 머릿속에 딱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3분기부터는 또 흑자 규모가 크게 돌아서는 걸로 그렇게 잡혀는 있더라고요. 일단 3Q에는 영업이익이 다시 10조 정도 이거 2분기 작년입니다. 작년이고 이번에 6천억대 나왔고
2분기가 한 6,900억, 그런데 3분기가 3조 9천억 잡아놨네요. 네, 한 4조 원대로 나올 거라고 하는데, 2분기가 저 6,900억대가 아니라 약간 서프라이즈, 저거보다는 컨센은 확 낮춰놨는데 2분기는 약간 오히려 서프라이즈가 좀 나올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디램 가격 동향을 보면. 그 다음 기사는 가전이 이끌고 전장이 밀어주고 LG전자 불황 속에서 웃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워낙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뭐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LG전자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깜짝 실적을 올렸는데요. 가전사업은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조 원을 넘었으며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전장사업에서도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1조 5천억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으로 2009년 국제회계기준 IFRS 도입 이후에 처음으로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넘었었다. 이야, 그렇네요. 삼성전자가 6,400억인데 1조 5천억을 냈습니다. LG전자 분기별 실적 추이를 또 그래프로 아주 잘 그려 놓으셨네요. 22년 1분기부터 매출이 20조, 그 다음에 19조 빠지는 듯 했다가 21조, 21조, 그리고 이번에 다시 20조. 그렇게 나왔네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또 중요하죠. 영업이익이 1분기, 22년 1분기에도 1조 9천억 나왔다가 그 다음 분기에 7,900억, 7,400억 빠지다가 작년 4분기에는 이익이 693억으로 쇼크를 냈다가 이번 1분기에 1조 5천억으로 확 늘어났네요. 역대 1분기 실적 가운데 매출은 두 번째, 영업이익은 세 번째로 높은 수치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2.6% 그리고 마이너스 22.9% 이렇게 둘 다 줄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1배로 늘었다. 지난 분기에 워낙 이제 확 빠져 있어서 그렇고요. LG전자 측은 조주환 사장 주도로 원룸 전시상황실, 원룸이라고 하네요. 원룸 운영 등 전사적 노력으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을 했다고 하고요. 이 원룸은 불확실한 경영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만든 임시 조직이라고 합니다. 기업 간 거래 B2B 매출이 지속해서 늘고 있으며 정교한 수요 예측과 차별화한 유통 전략 등을 펴는 것이 주요했다고 하고요. 사업부별로 이 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H&A라고 해서 가전사업부가 이번 1분기에 8조 매출에 1조를 벌었고요. HE라고 하는 TV사업부는 3조 3천억 매출에 2천억 정도 벌었고요. VS라고 하는 전장사업부가 2조 매출에 540억을 벌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매출의 증가율을 보는데 가전 TV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뭐 별로 매출이 는 게 없고요. 근데 VS 이 전장이 보니까 작년 1분기가 1조 8천억 매출했는데 2조 4천억이 되면서 확실히 전장 쪽 성장성이 좋긴 하네요. 그리고 BS 기업 간 거래가 1분기에 1조 5천억 정도에 657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타가 1조에 194억 정도 이렇게 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텔란티스 3만 명, GM은 5천 명, 전기차 시대 감원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뭐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는데 경쟁사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체크를 해봐야 되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제가 예전에 인피니티에서 같이 모셨던 김영권 부사장님한테 여러 가지 참 주식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는데 그 김영권 부사장님이 가장 중요시 했던 게 바로 경쟁 구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성장주 투자를 잘하셨고요. 이 성장주 투자를 잘하시면서 항상 꼼꼼하게 체크했던 게 이 경쟁 구도였거든요. 아무리 그쪽 산업이 좋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만 세대가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에 치킨집이 하나도 없어서 치킨집이 하나 딱 들어서니까 엄청 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잘 되는 걸 보고 바로 옆에 치킨집이 한 15개가 들어왔다 하면 그 매출이 15분의 1로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경제적 해자, 뭐 진입장벽, 치킨집을 하려고 들어오려고 했더니 그 아파트에는 단지에 치킨집은 하나만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라는 뭐 규제적인 어떤 큰 장벽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 치킨집 다른 치킨집은 다 안 되는데 그 치킨집만 잘 되는 이유가 특별한 소스에 의해서 잘 된다. 그러면 기술적 진입 장벽이 있든지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니까요. 다른 자동차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가 사업 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미국에서 33,500명을 조기 퇴직시킬 것이라고 밝혔고요. 판매량 감소와 전기차 시장에 대비한 조직 전환에 따라서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선제적 감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CNBC에 따르면 스텔란티스는 이번 감원 대상에 시간제 종업원 3만 1,000명과 정규직 사원 2,500명 정도를 포함시켰고요. 캐나다에서도 일부 종업원을 대상으로 조기 퇴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PSA 그룹이 합병해서 2021년 출범한 세계 6위권 완성차 회사다. 6위? 세계 6위인가요? 푸조, 크라이슬러, 피아트, 마세라티, 지프, 시트로엥 등 14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583만 9천 대를 판매를 했네요. 그렇네요. 스텔란티스 하면 유럽에서는 그래도 2등, 3등 뭐 이런 식으로도 집계가 되고 해서 저는 그래도 좀 판매량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지금 판매량 기준으로 보니까 583만 대면 현대기아차가 한 700만 대 좀 넘게 판매를 하니까요. 6위권 맞네요. 순이익은 180억 달러, 약 24조 원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순이익이 되게 좋게 나왔네요. 마세라티라든지 이런 지프 등등 이런 또 고급 차량이 있어서 순이익은 아마 좋게 나왔나 봅니다. 자동차 1만 대 제작 시에 동력별 필요한 근로자라고 표가 나오는데 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PHEV, 전기차라고 돼 있네요. 요거는 기사를 읽어보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크 스튜어트 스텔란티스 최고 운영 책임자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내부와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해야 된다. 라고 했고요. 미국 최대 완성차 업체인 GM도 몸집 줄이기에 나섰는데 지난달 메리바라 CEO는 5년 이상 근무한 미국 모든 정규직 사원에게 명퇴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GM의 미국 전체 사무직 5만 8천 명 중 거의 과반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포드는 유럽에서 3,800명 감원에 지금 나선 상황이고요. 독일 쾰른의 개발 관리 부서와
아헨의 연구센터, 아르헨티나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독일에 있는 도시 이름인가 보다. 그죠? 아헨의 연구센터에서 향후 3년간 2,300개 일자리를 축소하겠다라고 했고요. 자동차 업계 곳곳에서 이런 대규모 감원이 이루어지는 건 중국에서 내연기관 차량 판매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데다 전기차의 단순한 차체 구조로 제조 인력도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 이 중요한 포인트가 이 기사에 나오네요. 최근 중국 시장에서 현지 브랜드 비아디는 지난 1분기 독일의 폭스바겐을 제치고 최다 판매 자동차 브랜드로 등극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판매된 신에너지차,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차 포함해서 5대 중 2대꼴로 BYD가 팔린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같은 기간 GM과 현지 합작 법인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3%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기존 내연기관 제조 시설을 포기하기 어렵고 노동조합도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발빠른 전동화 전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선제적으로 인력 구조적에 나선 이유라고 되어 있고요. 자동차 산업협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를 1만 대를 만들 때 전기차 3,580명 들어가고요. 휘발용 차량은 1,770명. 와, 휘발유 차량에 비해서 직원이 전기차 만들 때는 35% 수준만 있으면 되는 거군요. 이러니까 사람을 자르게 되네요. 이항구 자동차 융합기술원 원장은 모터와 배터리로 돌아가는 전기차는 단순 동력 장치보다는 자율주행 기술과 같은 소프트웨어 인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에 2009년도에도 그렇지만 무슨 위기가 오고 나면 자동차 산업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양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이구한신 이런 게 있었고, 미국에서도 자동차를 구매할 때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그러는 이유가 자동차가 굉장히 이 밸류 체인이 현대 기아차만 하더라도 그 밑에 협력 업체들이 숫자가 엄청나다 그러잖아요. 정확한 제가 숫자를 몰라서 그런 이유가 보니까 여기 있듯이 자동차 휘발유 차량 한 10,000대 만드는데 1,770명이나 필요하니까 그런 고용 유발 효과 플러스 여러 가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품목인데 전기차로 하니까 숫자가 이렇게 확 줄어들네요. 이것만 보더라도 전기차가 사실 대세는 대세인 것 같은데 중국에서 BYD가 잘 팔리는 이유는 상당히 고급차라서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싸기도 하고 전기차를 사면 바로 그 내연기관차는 번호판을 못 받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바로 이제 번호판이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효과도 있어서 잘 팔리긴 한데 어쨌든 폭스바겐을 제치고 1등이 됐다는 부분까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월매스김박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벌써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은 5월 1일까지 노동절까지 좀 긴 휴가니까 이번 주말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